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준비한 종목은 DR잼이라는 회사고요. DR잼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보시면 이 회사는 그냥 엑스레이 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엑스레이 기기가 그 의료용으로 쓰기도 하고, 뭐 치과용으로 쓰기도 하고, 산업용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밸류체인을 보시면 그 다들 익숙한 회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디텍터 쪽에 치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치과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고, 그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 일반 엑스레이를 찍는 그 진단용 엑스레이 기기는 DR잼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 진단용 엑스레이 만드는 회사들 매출 비중을 보시면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도 시암 비중이 제일 많고요. DR텍 같은 경우에도 디텍터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DR잼은 거의 70% 넘게 일반 엑스레이 기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자체 브랜드와 ODM 생산을 하고 있고, 특이한 게 후지필름에서 14.25% 지분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고요. ODM은 그 후지 쪽이랑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시스템은 누적 생산량 기준으로는 거의 글로벌 1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 회사를 눈여겨본 첫 번째 이유는 시설 투자 규모입니다. 이 회사가 시설 투자 공시를 했었는데, 최초에 뭐 4,000평, 연 생산량 4,000대 정도로 공시를 최초 했었는데, 변경을 했어요.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캐파 확대를 공시를 해가지고, 수요가 얼마나 좋길래 이런 확대 공시를 내나 좀 의문점이 들어서 이 회사를 좀 더 살펴보게 됐고요. 보시면 실제 가동률은 거의 100%를 넘어서 오버캐파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제너레이터라는 것과 그 시스템 나눠서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스템 쪽 매출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 능력 대비 생산 실적은 계속 100%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위에 아까 보셨던 그 시설 투자 공시 그 공장이 이제 신축을 완료해서 작년 8월 달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시운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생산량은 아마 공장이 돌아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슬로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4년도쯤에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 실적이 많이 레벨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이유가 수주잔고 레벨을 보시면 수주잔고가 23년 들어서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수요가 좋은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재고자산도 보시면 근래 재고자산은 최고로 많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매출 채권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채권 연령도 양호한 편이고요. 이 회사가 또 이게 보시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90% 정도 되는데, 수출입 데이터랑 이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매칭이 잘 돼요. 보시면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주잔고랑 매출과 이렇게 같이 봐도 매출이 좀 더 점프업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DR잼의 강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너레이터라는 부품을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연 10,000대 규모의 생산 규모 캐파업을 했고요. 캐파업을 하면서 품질 개선과 원가도 절감이 되겠죠.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그리고 디텍터를 제외한 핵심 부품을 다 개발을 해서 이 회사는 그 디텍터만 사다가 이렇게 나머지 핵심 부품은 다 만들고 조립을 해서 엑스레이 기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한번 언급 드렸는데 22년 기준으로는 생산량으로 세계 1위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DL잼의 강점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진단 영상 기기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7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14% 정도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셨겠지만 그 의료기기 시장이라는 게 급격히 성장을 하진 않잖아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CR/DR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DR은 그 엑스레이 찍었을 때 디지털 카메라처럼 이렇게 바로 사진이 나오는 걸 D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R은 현상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이고요. 중요한 건 DR의 비중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디지털화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쪽으로 많이 침투할 룸이 남아있다. 그래서 수요가 이쪽에도 많이 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DR잼은 루닛이랑 같이 그 2대 주주가 후지필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후지필름이 루닛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AI 기반 폐질환 진단 솔루션이 탑재된 엑스레이 장비를 이제 판매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루닛의 솔루션을 실었습니다. 후지필름이랑 삼성은 DR잼이 그 ODM으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CR에서 디지털화 DR로 바뀌고 그 다음에 AI 솔루션까지 탑재하는 기기가 이제 엑스레이 기기 수요를 좀 자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DR잼의 강점은 가격 경쟁력인데요. 여기 엑스레이 장비 모식도를 간단히 보시면 여기 전원 공급 장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부분을 DR잼이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핵심 부품을 내재화시킨 거죠. 이 제너레이터의 역할은 여기 전압이 걸린 다음에 관전압과 관전류를 제어를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건데 이 전압이 꽤 높은 수준으로 있어야 전류가 좀 적게 흐르고 이건 피폭이 좀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제너레이터를 제조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손에 꼽을 정도로 회사가 적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수준의 전압을 좀 넘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충족시키는 것 기준으로는 DR잼이 제일 많이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파 증설을 하기 전에 DR잼은 좀 대량 생산 체제를 잘 갖추고 있었는데요. 더 증설을 하면서 더 캐파가 많이 늘었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국 회사가 참여하는 국제 입찰에서도 가격 경쟁력으로 낙찰을 많이 받아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다른 회사들보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 거의 90% 정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보시면 나라들도 공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전 세계 109여 개국에 다양한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너레이터라는 핵심 부품을 내재화시켜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디텍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생산을 합니다. 디텍터가 가장 큰 원재료 비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비용단을 보시면 비용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한 65% 정도? 비용이 한 65% 정도는 비용인데 원재료 비용인데 이 중에서 디텍터 비중이 상당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디텍터 만드는 회사들이 DR텍, 대표적으로 뷰웍스, 레이언스 이 세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디텍터 가격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요. 이 하향 안정화되는 건 DR잼이 디텍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돼서 실적이나 마진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이 회사가 이렇게 증설을 하고 수주 잔고도 많이 쌓였고
그런데 기대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가를 보시면 계속 바닥을 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시장이 많이 어지럽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 회사는 하방은 많이 막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회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그 종목 선정 기준에 부합은 한 5개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가는 소화된 건 맞고요. 그다음에 24년 매출액 영업이익 급증할 수 있는 건, 이거 2번이랑 3번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증설을 마쳤잖아요. 증설을 마치고 8월부터 가동이 시작을 했으니까 24년 실적에 꽤 기대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너레이터가 생산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다고, 세계적으로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회사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수출 비중이 90% 정도, 9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관련으로 큐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사의 규모는 아직 후지필름이 전 세계적으로 한 5위 정도 되기 때문에 메이저급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일단 이건 뺐고요. 수주잔고랑 그다음에 그 수출 데이터가 늘어난 것이 이 회사의 좀 실적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멀티플 리레이팅만한 잘 드러나지 않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료기기 시장이라는 게 갑자기 뭐 코로나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갑자기 막 급성장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제로 코로나 때는 좀 급성장해서 많이 한 번 정도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큰 기대감 없이 그냥 주가도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섹터 포함된 미국 내 주도주가 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서 일단 저희 종목 선정 기준에는 5개 정도 충족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텔레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타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그 공개방 채널에 있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하신 분께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꾸준한 행운님의 본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꾸준한 행운입니다. 혹시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화장품 ODM 업체인 본느를 이제 할 건데요. 제목을 신생 인디 브랜드의 프렌드, 좀 네, 약간 맞춰봤는데, 아마 발표를 들으시면은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은 이제 발표 다 끝나면은 한번 쭉 보시면은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왜 하필이면은 이제 이 본느를 했는지 한번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화장품 업체고 그중에서도 이제 네, ODM 업체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 이유는 최근 이제 화장품 산업이 인디 브랜드가 급증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인디 브랜드가 증가를 하고, 근데 이런 인디 브랜드들은 대부분 네, 뭐 자신의 공장도 없고 화장품을 뭐 제조해 본 적도 없는 브랜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는 ODM 업체에게 이제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증가를 할수록 네, ODM 업체의 매출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요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은 네, 브랜드 업체가 늘어나는 증가가 ODM 업체 증가보다 훨씬 많죠. 이 얘기는 결국 브랜드 업체 증가로 인한 매출 성장은 ODM 업체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요 표현인 거죠. ODM사의 이익 레버리지가 커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ODM 업체는 요 4개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코스맥스, 그리고 그다음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뭐 요런 업체들은 뭐 말 그대로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네, 알려진 탑티어 ODM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런 데 같은 경우들은 이미 뭐 공장 증설도 끝났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보면서 어, 올해도 굉장히 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그만큼 또 주가 역시도 네, 상당히 레벨업이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중국 역시도 중국에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건 같은 브랜드 화장품 업체들의 매출은 많이 줄었지만은 네, ODM 업체는 중국 브랜드들이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한국의 ODM 화장품 업체의 성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인디 브랜드죠. 중저가의 인디 브랜드들인데 그 이유는 여기 뭐 보시면 알겠죠. 온라인 쇼핑몰이 확산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같은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하면서 특히 OEM, ODM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요거만 딱 보시면은 그냥 뭐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차이는 바로 이게 뭐냐? OEM은 처방전이 없습니다. 처방전 하면은 무슨 뭐 병원에서 약국에서 이렇게 받는 그런 처방전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이제 화장품의 어떤 재료와 원료의 뭐 조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OEM은 말 그대로 그러한 처방전 없이 모두 다 이제 브랜드 업체가 가지고 있고 단순하게 이제 그 생산만 담당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ODM은 말 그대로 모든 이런 처방전까지도 다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언제든지 생산자를 바꿀 수 있는 OEM에 비해서 함부로 생산자를 바꿀 수 없는 ODM 업체가 마진이 더 높겠죠. 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OEM 업체보다는 ODM이 더 좋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본느는 조금 특이한데 ODM 업체이기는 한데 공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산은 또 OEM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떤 차이를 그 위에 아까 얘기한 4개 업체, ODM 대표 4개 업체 다른지 한번 밑에서 보도록 할게요. 본네 비즈니스 모델은 뭐 심플합니다.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에게 이제 그 처방전과 화장품을 공급하는 ODM 사업. 그래서 생산 공장 없이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위탁해서 가품종 소량 생산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 자회사인 아토세이프라는 아마 뒤에서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2개에서 나오는 매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터치인솔이라는 자체 브랜드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꽤 이제 유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네, 많이 좀 철수를 했고 오프라인 매장 같은 데서 근데 내년에 또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느 같은 경우에 ODM 업체에서 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게 뭐냐? 바로 자체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생 브랜드들이 주문량이 적더라도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런칭을 준비하는 인디 브랜드의 최적의 ODM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 이러한 부분들이 네, 폭발적인 신규 고객사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고객사는 픽시와 그다음 캔도의 팬티스킨, 뭐 굉장히 이제 유명한 네, 인디 브랜드 업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 그리고 요 본네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무려 91%고 그 중에서도 미국 향이 이제 71%. 네, 상당히 이제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국내가 아니라 수출 위주의 업체이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디올도 발표를 했었는데, 네,
요 본네가 또 딱 그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비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체 브랜드는 네, 24년 올해 이제 다시 한번 재입점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요게 터치 인솔 색조 위주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요 아토세이프입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어디 가서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시슬러, 그다음에 밀크 코튼 요런 것들, 덴티 본조르노. 그래서 1년에 350억, 400억 매출에 영업이익 20에서 30억 정도가 나오는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네,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원래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현재는 철회된 상태인데 뭐 곧 언젠가는 다시 추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상장이 되면 대략 한 상장가가 한 650억 정도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토세이프의 약 7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치는 뭐 한 400억 정도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요런 거 이제 매출액이랑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뭐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 미만이고요. 아마 오늘은 좀 올라가지고 아마 가격이 그래도 아마 오늘 봤을 때도 아까 1,000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임성기, 요렇게 가족들이 또 40% 정도의 네, 주가를 가지고 있고요. 본느는 재밌는 게 여기 딱 이제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시죠. 요렇게 계속 네, 한 3,000원 정도의 저항선을 이제 못 깨고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요 정도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2,200원 정도에서 하고 2,700, 800에서 매도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2,900원이나 3,000원을 확실하게 이제 통과를 넘어버리면은 또 더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시총이 작기 때문에 좀 업사이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 보시면은 네, 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출이 확실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간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런 측면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판관 비율 감소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비용단 통제가 잘 되면서 쭉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연간으로 딱 보셔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증권사 여기 SK랑 KB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를 내놓은 상태는 아니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24년 전망치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출 성장률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ODM 성장 24년에도 계속될 거고 매출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 시장 규모 1위인 미국향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긁어볼 게 많은 기업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규 런칭하는 브랜드들이 이 본느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 중에서 한두 개만 좀 터지게 되더라도 상당한 네,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신규 고객사가 6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벌써 한 40여 개의 신규 고객사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장 내러티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성장 내러티브가 뭐냐? 인디 브랜드 강세라는 업황 속에서 폭발적인 신규 고객풀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여기 보시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시총이 작으니까 업사이드도 더 있을 것 같다. 이건 뭐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아토세이브가 상장하면은 단순 지분 가치만 한 400억이 넘는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리스크 포인트는 전환 사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약 19% 정도의 물량인데 IR에서는 이제 남은 것들은 뭐 장기 투자용이다 하지만은 실제 뭐 차익 실현 물량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요. 요거 이제 보시면은 7월부터 9월까지
1,700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때 정말 CB 물량이 미친 듯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뉴스로 이제 보시면은 7월 11일 전환청구권 행사, 8월 11일, 18일, 25일, 30일, 9월 7일. 네. 미친 듯이 나오면서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지만 좀 억눌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시설 외주라는 게 다품종 소량 수주에는 적합하지만 추후에 이제 더 성장을 해서 대량 수주라는 상황에서도 좀 이 전략이 좀 괜찮을지는 의문이죠. 왜냐면은 뭐 코스맥스라든가 메인 ODM 업체들이 자체 생산시설 갖추고 있는 게 뭐 얘네가 네. 바보라서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재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이 있을 것인데,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작은 시총은 또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요 정도 커버리지 한 걸로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보면은 여기 SK랑 그 다음에 KB에서 실적 전망치까지 도출한 걸 보면은 좀 더 이제 상황을 보다가 정식 커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둘 다 비슷합니다. 2024년에는 매출액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11%, 그러면 한 1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주가가 오늘은 요게 이제 예전에 써놓은 거라 2,700원 정도인데 퍼가 이제 더 낮겠죠, 그렇죠? 그래서 ODM 업체 4곳 대비 아직 한 20% 정도 더 높겠죠. 지금은 25%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요런 터치인솔이나 아토세이프 같은 거에 성장 이벤트는 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텔레에 남겨주시면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꾸준한 행운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준준님의 Y랩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님 이거 영상 닫아주시면 제 거 키겠습니다. 꾸준한 행운님 화면 공유, 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게 Y랩이고요. Y랩은 웹툰 제작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웹툰 시장의 전방 산업을 보면 웹툰 시장은 이제 글로벌로 성장 속도가 이제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30년까지 이제 CAGR 36.8%로 고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하고 일본이 10% 후반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 한국, 동남아가 한 10%대로 시장의 성장성은 충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웹툰 산업의 밸류 체인을 보면 흔히 저희가 아는 이제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이 여기 이제 플랫폼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에 이제 웹툰을 어떻게 연재하냐라고 했을 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작가가 그냥 직방으로 여기 플랫폼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에 연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작가들이 에이전시라는 중간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투쿠션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스튜디오 회사가 직접 웹툰 작가를 고용을 하고 회사가 이제 플랫폼에 만화를 연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고용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웹툰의 IP, 즉 저작권이 이제 회사에 귀속이 돼요. 그래서 이 웹툰을 이용해서 2차 저작물인 드라마나 영화, 게임과 같은 이런 부산물들이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수익도 같이 이제 회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튜디오 회사에 좀 눈여겨봤고요. 이 스튜디오 회사의 가장 대표 기업인 Y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랩은 작년 7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시총은 1,500억짜리 회사입니다.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이제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제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한 30-40% 정도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오버행 이슈가 더 지속될 거냐라고 보면 현재 이제 2대 주주인 네이버 웹툰하고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306만 주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이제 물량이 다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환 주식 수를 보면 300만 주가 이제 다 나온 상태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의 오버행 이슈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주 현황을 보면 이제 Y랩 스튜디오 대표이사인 유인한 웹8인이 22.69%, 그리고 공동 2대 주주인 네이버 웹툰하고 CJ ENM이 9.56%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매출 추이를 보면 23분기 누적 기준으로 웹툰이 53%, 그리고 영상이 31%로 대부분이 이제 이 웹툰하고 영상 제작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의 비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자체 웹툰을 제작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2차 저작물인 드라마나 영화, 이런 영상 제작물을 만들어 파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IP 자체가 이제 회사에 기속되기 때문에 가능한 BM이 있고요. 그래서 한 예로 말씀드리면 이제 동사가 만든 이제 16년에 연재한 아일랜드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거를 2차 저작물인 드라마로 각색을 해서 22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이걸 또 한 번 드라마로 스핀오프를 해서 현재 뭐 사제요한이라는 드라마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부산물을 나오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사가 이제 네이버 웹툰하고 CJ ENM이 공동 2대 주주로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한 거고 이로 인해서 웹툰 제작 종수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기대를 볼 수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얘네가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한 거고 이로 인해서 영상 제작 종수도 계속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매출 천화를 보면 보시면 이게 N사하고 S사가 네이버 웹툰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80%에서 90%가 얘네 회사가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쪽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좀 편중된 매출 비중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웹툰 작가들 속에서 가장 이제 1순위 기업인 네이버 웹툰하고 그리고 국내 넷플릭스 점유율 1위인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이런 좀 상징성을 감안했을 때 리스크보다는 긍정적 요인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동사는 이제 세계관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세 개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이 세계관이 뭐냐라고 하면 예시로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저희가 이제 마블을 보면 이제 마블이라는 큰 세계관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뭐 스파이더맨이랄지 뭐 아이언맨이랄지 이런 세계관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는 시리즈물이 있는데 동사도 이러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수의 웹툰을 계속 엮어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기존에 이제 신규 고객을 딱 락인 시켜놓고 계속해서 이제 파생돼서 나올 때 그 신규 고객 플러스 이제 기존 고객 플러스 신규 고객을 계속 이제 스택업해서 쌓을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이게 검은색으로 된 게 이게 1기 때 나온 세계관이고요. 이 색깔로 된 게 2기 때 나온 세계관인데 1기 때보다 2기 때 처음 출시를 했을 때 결제액이 확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 1기의 유저들도 다 흡수를 하고 신규 고객도 유입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추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관을 도입하면서 볼 수 있는 효과는 이게 신규 뭐 어떤 저작물을 발간을 했을 때 이로 인해서 이제 기존 올드 버전이 더 갑자기 재조명 받을 수 있다라는 효과도 있는데 보시면 이게 원작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게 빵 뜨다 보니까 이 원작이 재조명 받으면서 조회수가 10배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되는 구조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와이렉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회사가 IP를 보유함으로써 2차 저작물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과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강력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네가 또 이제 자체 아카데미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를 얘네가 갖고 있는 아카데미로 스스로 이제 양성을 하고 내재화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어서 이제 매 기수가 계속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부스팅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세계관을 이용해서 웹툰하고 드라마 제작 편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표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낸 실적 가이던스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효과들 때문에 성장 속도도 이제 지수적으로 계속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눈에 띄는 거는 웹툰 제작도 늘어나긴 하는데 영상 제작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차 저작물을 가지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략적 분석을 해보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큰 매출 성장을 했는데, 아쉬운 거는 23년 3분기 누적으로 보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순 업황의 부진인지 업황이 꺾여서 그런 건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용을 보시면 종업원 급여하고 지급 수수료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황색이 종업원 급여고 녹색이 지급 수수료인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매출 원가에서는 종업원 급여하고 지급 수수료, 그리고 판관비에서는 종업원 급여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종업원 급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아카데미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여기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 채용 수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종업원 급여가 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 지급 수수료인데, 지급 수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이 지급 수수료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웹툰 제작비하고 영상 제작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웹툰 제작비는 보시면 외부 작가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동사가 이제 내부 작가로 웹툰을 연재하기도 하지만, 외부 작가들이 이런 좀 큰 회사들을 이용해서 유통해서 이제 플랫폼으로 웹툰을 연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이런 외부 작가하고 또 쉐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 영상 제작비인데, 영상 제작비가 증가하다가 3분기에 크게 꺾였어요. 이 영상 제작비는 얘네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유통망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각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용역이라든지 기술, 장비 대여 등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이쪽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꺾인 게 이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업황이 꺾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영상 제작이 지연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비용 대비 매출 성장이 큰 기업이라서 이제 웹툰 제작과 영상 제작이 많아질수록 이익이 남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내 상장사 중에서 가장 IP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제 시장이 성장하면, 이쪽 성장이 꺾이지 않고 성장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흐름을 보시면 23년 3분기에 이게 영업 적자보다도 더 큰 폭으로 OCF가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선급금 쪽이 많이 늘어나면서 OCF가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급금이 제가 추론하기로는 이제 영상 제작 쪽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업황이 꺾인 게 아니라 영상 제작이 지연되는 건 아닐까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약 자산을 봐도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 봐서는 업황이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웹툰 시장에서 와이랩이 갖고 있는 색깔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단단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웹툰의 의존도가 가장 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다 저작권하고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2차 저작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세계관을 구축해서 유저들을 계속 이제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 사항이라고 하면 영상 제작 매출이 이제 이때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IR 담당자하고 유선으로 통화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웹툰 시장의 레포트도 좀 적고, 그래서
정보 모으기 좀 힘들었는데 제가 이거는 고객사나 이런 거 추이를 좀 살펴보고 다시 확인하는 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준준님, Y랩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만인님의 LTC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회사는 LTC고요. 회사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총은 한 1,45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기존에는 지금 이 FPD라 그래서 이게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그 평판 디스플레이인데, 그 디스플레이 쪽에 쓰이는 소재를 메인으로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이제 반도체용 소재 조금 하고, 그 다음에 CCSS 장비를 하던, 요 세 가지를 하던 회사였는데, 그 2022년 그 2월 달에 무진전자라는 회사의 그 반도체 세정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요 반도체용 세정 장비를 가 이제 그 주 사업 분야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요게 메인이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요 반도체 관련된 요 두 가지고요. 음, 그 투자 아이디어는 조금 이따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대 주주는 최우성님이 32%, 그다음에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한 34% 정도 있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여기가 좀 매출 대비 그 이익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좀 많이 쏟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는 이제 매출이 많이 나왔던 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한 10%, 매출 대비 한 10% 정도를 지금 꾸준히 뭐 지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량적 분석을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이전과 요 빨간색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보시면 회사가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 FPD용 소재가 메인이었던 그래서 1년에 잘 벌면 연간으로 잘 벌면 뭐 3, 40억 벌다가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해 두 해 버는 거 다 까먹고 뭐 그저 그런 회사였는데 22년 1분기에 그 무진전자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무진전자라는 여기에 반도체 세정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요 매출이 이제 그때부터 2분기부터 매출이 인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23년 들어서 다시 또 매출이 급격하게 줄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그 GPM은 뭐 최근에 급격히 하락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박스권 내 있긴 한데 요 판관 비율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경상연구개발비가 요게 요즘 짙은 회색선이 경상연구개발비인데 뭐 22년 4분기부터 해서 이게 급격히 많이 늘어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히 늘어나면서 평간 비율이 확 올라갔고 그러면서 좀 적자 폭이 많이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현금 흐름을 보시면 뭐 그냥 좀 쏘쏘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은 뭐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뭐 지난 3분기에 좀 많이 올라오고 이 매출 채권 잔액 현황에서 그전에는 6개월 이하가 비중이 거의 100%였는데 요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좀 늘면서 요 6개월 이하 비율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이제 1년 미만이긴 하니까 1년 이하이긴 하니까 크게 걱정하는 건 아닌데 요거는 이제 조금 한번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고자산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22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재고자산 회전율이 요 그 무진전자 세정사업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제공품 재고가 급격히 늘고 뭐 이런 그 재고가 급격히 늘면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 최근 들어서도 이게 많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수주잔고랑 뭐 선수금 요 상관관계를 보면 지금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무진전자 아까 말씀드린 세정사업부가 그 LTC가 직접 인수를 한 건 아니고 LTC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LSE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인수를 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LSE의 그러니까 LTC를 보기 위해서는 이 LSE의 성장이 필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형 케미컬 부분도 같이 성장을 해주면 베스트인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에서 이 HBM 공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이엔드급 이제 계속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 다들 아시면 기존에는 외산 장비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국산 장비를 대거 투입하겠다. 그런 어떤 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장비랑 소재를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공급망의 다양화를 위해서 이 이거 뭐 주된 투자 투자 아이디어는 이 하이닉스의 장비 국산화에 따른 주요 수혜주가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주된 투자 아이디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회사, LSE라는 자회사가 그 세정사업부를 인수를 한 회사고, 그다음에 LTCAM이라고 해서 요게 그 반도체용 소재를 지금 제조 생산하고 있는 그런 두 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회사가 투자의 핵심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LTCAM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뭐 예전에는 그 코언 그 MP3 플레이어 만들던 그 코언 뭐 그 저희 세대는 다들 아실 텐데 거기 자회사가 뭐 태양광 이런 데 진출했다가 실패해서 지금은 뭐 인수되고 뭐 뭐 그러면서 SK도 일부 투자를 해서 지금 SK가 지금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요 LTCAM이라는 회사에.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LSE라는 회사는 이 기존의 무진전자라는 데가 그 하이닉스로 반도체 세정 장비를 납품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21년도에 요 무진전자 임직원들이 이 하이닉스하고 공동 개발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에 납품을 하면서 그 기술 유출 건으로 검찰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장될 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세종사업부를 헐값에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각을 했는데 SFA가 인수에 나서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LTC가 인수를 하게 됐고 인수 금액에 대해서는 뭐 461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620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건 거저 먹었다는 거. 요걸 보시면 식별 가능한 순자산이 600억인데 620억의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영업권을 22억만 쳐주고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거저먹은 거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고요. 그럼 여기서 LSE에서 뭘 하느냐? 그러니까 기존에도 SK 하이닉스향 그 반도체 세정 장비를 계속 만들던 회사였고 또 중요한 거는 뭐 다들 아시지만 HBM이 이제 고단화가 되면서 3E나 4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중요한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전에는 용납 가능했던 파티클이, 조금 미세한 파티클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은, 요거 아시지만 그 숄더가, 그 범퍼가 없어지면서, 이제 바로바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파티클이 있어도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LSE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용 세정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향으로 기존의 반도체 세정 장비뿐만 아니라 요 하이브리드 본딩용 세정 장비도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요 LSE 관련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LTC 소재 관련해서 LTC AM 관련된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기존에 요 LTC AM이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가 지분 33%로 2대 주주입니다. 그 LTC AM이 그러니까 이게 구리 벌크 슬러리 요게 뭐냐면 그 CFP 과정 있지 않습니까? 연마하는 과정과 케미컬, 미케니컬, 펄리싱 그거인데, 그러니까 그 연마하는 그 연마제도 계속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HBM의 양산에 채택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기사도 있긴 있는데, 요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CMP 슬러리 관련해서는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고, 양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게 요 HSN이라 그래서 이게 하이 셀렉티비티 나이트로라이드라 그래서 뭐 고선택비 인산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그 랜드가 고단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 소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소재가 필수인데, 요게 지금 솔브레인하고 SK 스페셜티 등이 이제 뭐 과점 체제로 돼 있고, 특허 등 문제로 다른 경쟁사가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 SK 스페셜티라는 게 그 SK 머티리얼즈의 이게 전신이 SK 머티리얼즈잖아요. 요게 지금 이 LTC AM을 통해서 지금 하이닉스로 납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TC AM이 스페셜티로 넘겨주고 스페셜티에서 하이닉스로 그렇게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랜드 이제 고단하던 랜드가 계속 이제 올해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랜드 쪽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중요한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뭐, 요 기사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요 SK에서 LTC AM을 아예 그냥 인수하는 그런 지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 뭐 그런 논의가 있다, 뭐 그냥 그 정도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재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데, 요 TSV 이제 그 HBM 할 때 이제 구멍을 뚫어주잖아요, TSV로. 근데 요 할 때 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먼저 요게 그러니까 드라이 방식이라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 방식이라고도 하는 요 방식을 통해서 구멍을 뚫어주는데, 처음에 요 식각을 해서 요만큼 파내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을 또 계속 파야 되니까, 그 밑을 파주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그냥 식각을 하면은 요 밑뿐만이 아니라 옆에도 다 식각이 또 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옆면은 폴리머로 옆면을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면을 보호해준 상황에서 식각을 하면 밑에만 뚫리고, 그럼 또 보호해주고 또 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멍을 뚫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LTC AM에서 한 게 뭘 하냐면, 요거 식각을 다 하고, 그러니까 구멍을 다 뚫어주고 나면 요 폴리머는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요 폴리머 제거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LTC AM에서 TSV용 폴리머 제거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원래 기존엔 다 외산 제품이었는데, 이제 국산 대체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뭐 리스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사업이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건 뭐 모든 회사의 리스크이긴 하지만 이 회사의 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오버행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LTC가 그 자회사 LSE를 만들어서 요 무진전자를 인수를 할 때 12BW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9월 말일자 기준으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한 120만 주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니냐. 뭐, 그 찾다 보니까 어느 블로거 분이 이제 오버행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요분 그 블로그를 잘 보면 그 전환 신청된 물량이 거의 다 소진이 됐다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이 아직 신청이 안 된 물량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아직 한참 남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 최대 주주 혹시 콜옵션이 있는지 그 콜 행사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콜옵션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조금 한번 파악을 해보면 요 물량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량적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더 악화될 개연성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오버행 이슈도 있는 그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 그러니까 장비 쪽으로는 기존 그 세정 장비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용 세정 장비라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있고, 그다음에 소재 쪽으로도 낸드 아까 말씀드린 HSN이나 그다음에 뭐 그 CMP 그 연마제 하는 그 소재용뿐만 아니라 이제 그 TSV용 그 폴리머 제거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내러티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내러티브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뭐 한번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은 됐습니다. 뭐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바닥일 때 뭐 한 7, 8천 원 수준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14,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그 뭐 그런 내러티브가 충분히 매력이 있고 살아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할 가치가 있는 회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펀다님의 오스테오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발표가 끝나면 그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설문조사가 있는데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네, 간략하게 기업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동사는 2012년에 설립을 했고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 뭐 전신의 골격의 접합, 대체 및 조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보시다시피 뭐 전신에 있는 이런 그 뼈 관련된 그런 정형 소재 그 제품들 만들고 있고요. 그 동사 제품은 원자재에 따라서 금속 소재와 생체 재료 기반 제품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두개구강 안면, 외상 상하지, 관절 보존, 뭐 그리고 그 치과 미용 등 그 전체적인 그 뼈와 관련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는 이제 그 척추 및 고관절 등 뼈의 접합, 대체 및 조정에 필요한 요 임플란트, 그러니까 나사죠. 그리고 플레이트, 판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거는 이제 접합, 뭐 대체 조정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설명 좀 참고하시라고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CMF라고 하는 이제 두개 구강악 안면인데요. 이제 두개골, 비골, 협골, 상악, 하악 등 얼굴 전체의 성형, 고정, 재건 등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쪽은 그 경쟁자가 많지 않은 블루오션 시장이고요. 그 비브라운과 ODM 계약을 맺은 제품군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비브라운은 중국 쪽에서 매출 볼륨을 높이고 싶어 하며 지금 중국에 허가 신청 요청한 상태로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그 제품군에 대한 사진도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요 CMF 쪽은 이제 금속 소재와 생분해성 복합 소재 두 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트라우마랑 네, 익스트리미티스라고 해서 외상 상하지인데요. 그 수족부 및 손목, 쇄골, 대퇴골 등 골절 부위 정렬 및 골절된 뼈 고정 등에 사용되는 요 판과 나사입니다. 요 사업 쪽은 그 기술력이 낮아서 그 진입 가능한 영역이고 현재 레드오션이라서 좀 가격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군에 비해 좀 떨어진다고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속 소재랑 생분해성 복합 소재 모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해서 관절 보존인데요. 요 관절 및 연조직의 인대가 파열되었거나 무릎의 연조직 중 하나인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때 그 뼈와 조직 간을 연결시키는 장치입니다. 요 사업군이 이제 가격도 높고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최근 이제 진머바이오매트와 OEM 계약을 맺은 네, 제품군입니다. 네, 관련된 그 제품에 대한 사진도 같이 좀 첨부를 해보았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 외로 지금 현재 오스테오닉에서 좀 추가적으로 미래에 좀 먹거리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척추 임플란트 쪽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국내 식약처 승인을 완료했고 24년부터 좀 매출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 쪽은 네, 요 쪽인데요. 요 주름 제거 목적의 리프팅 실 제품군이 있고요. 요 치과는 뭐 교정 및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임플란트 관련 제품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년 그 1월 초에 그 중국에 있는 북경 경북 메디컬 그룹이란 곳과 요 덴탈 제품 중국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초기 물량은 뭐 약 연에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네, 현재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품별 매출 비중인데요. 현재로서는 그 CMF랑 요 외상 상하지, 스포츠 메디신 쪽이 거의 333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재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동사는 어제 이제 그 23년 4Q 그 잠정 공시가 나왔는데요. 추가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지금 역대 최대 매출 최근에 기록을 했고요. 역대 분기 내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OPM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특이사항으로는 상반기에는 비수기고 하반기에 성수기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겨울철 빙판길 낙상이나 뭐 교통사고 뭐 그런 이런 겨울 그 스포츠 등의 사고 등으로 겨울철이 특히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품종을 생산하다 보니까 고객들로부터 이 연초에 포캐스트를 받아갖고 이제 미리 생산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저하고의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23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1Q에는 대부분 다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23년부터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이 된 걸 보면은 이게 좀 구조적 성장의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연도별 손익인데요. 보시다시피 네, 지금 현재 23년도에 여기에 이제 4Q까지 넣어갖고 좀 데이터를 작성해 봤고요. 보시다시피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지금 뭐 OPM도 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가 하향 추세인 거는 좀 긍정적이긴 한데요. GPM이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하향하고 있는 추세는 조금 사유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네, 현재는 이제 OCF나 FCF는 네, 현재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최근 그 23년 2Q에 그 KPX 투자를 했던 게 있는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금 생산 능력을 확인하셨을 때 그 금속 CMF 쪽과 그 금속 트라우마 부분의 KPX가 좀 추가적으로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로 봐도
현재 지속적으로 그 케이펙스가 좀 증가를 해서 생산 능력은 현재 계속적으로 좀 상승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해서 좀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뭐 일단 주요 그 비용은 이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아래쪽에 따로 뺐는데요. 요 금융 비용과 이제 기타 경상 비용이 좀 한 번씩 이렇게 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현재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하향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거의 비용 처리가 없는 부분을 보면은 긍정적인데요. 이게 현재 기타 경상 비용에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IR 통화 시도를 했는데 이 회사가 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된 대로 추가적으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 성장과 비교해서 현재 직원 수도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한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별 매출액이 지금 뭐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품별 가격은 좀 평이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보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매출채권 회전율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우하향하고 있어서 뭐 좋게 보이고는 있지만 이 전체적인 그 수정률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리스크고 여기가 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도 요 6개월 이하 비중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총계는 지속적으로 이제 우하향하고 있어서 부채 비율 자체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사를 선택하게 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생체치료 시장의 증가인데요. 기존의 이 정형 외과 쪽은 이제 금속 소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보시면은 기존에 이 티타늄 금속 제품을 사용했는데 이 금속 소재의 장점은 이제 강도가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나 제거를 위한 이제 2차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CT 및 영상 촬영을 할 때 이제 왜곡 이슈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생체 소재는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자연 분해가 돼서 추가 수술이 필요가 없고 하지만 이제 단점은 상대적으로 이제 강도가 약해서 다리 부위에는 사용이 어렵고 가격이 이 금속 소재 대비해서 약 7배 정도 이제 많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요 2세대 생분해성 폴리머고요. 요 강도를 좀 보완한 제품이 이제 요 3세대인 생분해성 복합 소재입니다. 그래서 요 3세대인 생분해성 복합 소재는 뼈와 유사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게 되고요. 골 형성 유도는 구현이 가능하고 요것도 2세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 수술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2세대와 동일하게 좀 그 비싼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생체 재료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좀 커가고 있고요. 가격이 유일한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공장 증설인데요. 작년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금속 소재 요 생산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억 원 투자해서 신규 공장 증설 완료됐고요. 지금 요거를 진행한 이유는 이제 24년에 그 척추 아까 이제 미래 산업 좀 그 추가 아이템으로서 이제 척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척추 임플란트를 지금 미국 FDA 승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또 진입 준비 중인데요. 이에 맞춰 이제 좀 선제적으로 캐파를 늘려놓은 상태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은 전공정 자동화로 좀 제작이 되었고 캐파는 요 금속 소재인 메탈 라인이 약 700억,
그리고 바이오 생체 소재 제품 라인이 약 400억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밖에 있습니다. 있다. 어, 밖에 있다. 요 밖에. 치과 임플란트 시장에서 보듯이 그 기존 이쪽 분야가 좀 생각보다 마진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도 OPM을 약 20에서 30%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 사업이라 그 특히 해외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가동률이 높아지면은 OPM은 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탈 라인 증설 최근 메탈 라인 증설을 통해서 대략 뭐그 1,100억 정도 지금 현재 매출의 크기, 그러니까 풀캐파를 돌리면 이 정도가 된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 OPM 20에 30% 붙으면 뭐 영업이익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한번 그냥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해외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 기대인데요.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동사 이제 그 해외 수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그 상반기가 좀 아까도 위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사 그 매출 자체가 하고의 그런 계절성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1월 달은 좀 빠져 보이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12월 달에도 최고 그런 해외 매출 기록을 한 걸 보아서 지속적으로는 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현재 동사의 이제 내수 제품과 수출 제품의 이제 그 비율인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수출 비중은 약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또 스포츠 메디신 제품군의 수출 실적이 지금 약 100% 이상 성장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 시장이 전부 보험 적용이 되는 영역이라 좀 가격 그 상승을 하는데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는 가격 평가가 국내보다 좀 훨씬 좋아서 지금 짐머나 비브라운에 공급하는 계약 구조는 국내 가격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가격으로 공급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동사는 현재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24년에는 현재 수출 비중 50%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포인트로 이제 척추 임플란트 시장인데요. 지금 기존 지금 오스테오닉의 현재 지금 시장이 전체 정형외과 시장에서 지금 요 상하색 그 비율인데요. 요 25%라고 보이는 요 부분으로 지금 척추 임플란트를 통해서 지금 신규 시장 진입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내는 이제 식약처 승인을 완료했고요. 지금 이제 미국 쪽 지금 FDA 승인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지금 포함이 되면은 시장 자체가 동사의 그 시장 자체가 대략적으로 약 64%까지 증가하게 돼서 기존 대비 약 2배 이상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씀드린 이제 중국과 미국 제품 승인에 대한 딜레이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FDA는 지금 24년 그 1 반기죠. 네, 반기에 이제 승인 목표를 하고 있고요. 중국 쪽 CFDA 허가 또한 동일하게 지금 올해 지금 상반기 승인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연구개발비가 좀 높은 무형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도 약 지금 39억 원 규모가 지금 그 무형 자산으로 인한 이익 변동 가능성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요 보시다시피 지금 그 영업 이익에서 무형 자산 처리 금액을 제외한 그 금액을 현재 요 색깔 요 주황색이나 요 초록색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4분기를 제외하고는 그 무형 자산 처리를 그 금액을 하면은 요 마이너스 쪽으로 나왔는데 현재는 요 1분기에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좀 지속적으로는 그래도 그래도 영업이 계속 좀 이익이 좋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미상환 전환사채가 약 140만 주 남아 있는데요. 전환가액 2,560원 기준으로는 뭐 약 36억 원 정도가 되고 최근 이제 동사의 주가가 약 5,000원대인데 요 기준으로는 약 70억 원 수준입니다. 근데
2022년 말에는 이제 미상환 전환사채가 약 400만 주가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지는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 및 뭐 간략하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사는 오늘 기준으로 약 시총이 약 한 1,070억 정도 되고요.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풀 라인업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의 이 임플란트 기술은 글로벌 업체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동사의 강점은 이 정밀한 그 가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시를 들자면은 만약에 이 스크류가 플레이트에 고정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정밀하지 않다면 이제 그 수술 후에 몸속에서 이제 스크류가 플레이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몸속에서 돌아다니는 등의 이제 2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사는 그런 부분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3년에 이제 가이던스가 매출 300억 원에 영업이익 30에서 35억 원이었는데요. 어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는 이제 실제로는 매출은 한 278억에 영업이익이 46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지금 대리점에서 받은, 그러니까 동사의 직접적인 대리점에서 받은 이제 24년 포캐스트만 집계해도 약 한 36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 비브라움 및 진모베어 매트양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은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매출 400억에 뭐 OPM 대략 20% 잡고서는 하면은 영업이익 요 정도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아직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데이터는 지금 다른 분 블로그에서 이제 IR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요것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통화가 안 돼갖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되면은 추가적으로 좀 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4년에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커진다면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동사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발표를 마치겠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글 남겨주시면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펀다님 오스테오닉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5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종목별로 투자 매력도 설문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선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레인스토밍 공개 발표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동일한 시각에 브레인스토밍 공개 발표회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